재원명리 이재원 교수입니다. 22년도가 이민년인데 이민년에 대한 그 구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2년 이민년이 참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22년도가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는 해고 변화가 아주 많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이 무지하게 어렵지만은 하여튼 주역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이민년이라는 이민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주역의 관점에서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요 인을 이게 범띠인데 흔히 인이 범띠니까 뭐 범의 해다, 욕망스럽다, 용맹스럽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띠를 갖고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역학자의 길이 아닙니다. 띠는 12개 자축인묘에서 12개의 띠가 있는데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면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면 12년마다 그 해의 운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그러면 12분의 1, 800만이 그해 한 해의 운명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띠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시고 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민년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위에 천간에 있는 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민에 대한 걸 우선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12 해자축 겨울이에요. 요 인이 1월이에요. 입춘이 들어오고 나서 인묘진 여기까지가 이제 봄인데 요 이민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겨울 동안에 해자축 겨울 동안에 모든 게 다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에 강이나 냇물 모든 게 다 땅속까지 다 얼어 있고 움츠려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인이 되면은 봄이 되면 여기에 입춘이 들어와야만 1월이 되거든요. 그때 그 인월 입춘이 됐다는 얘기 이제 이때 봄이 왔다는 얘기인데 입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봄이 되면요. 지금까지 얼어붙어 있던 모든 강산이 이제 햇빛이 따뜻하게 되면서 모든 게 기지개를 펴요. 그래서 입춘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동식물, 식물도 새로이 싹을 틀려고 그러고 동물들도 움츠리고 있다 다시 활동하려고 그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추워서 움츠리고 있다가 입춘이 지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입춘이 지나면서 모든 지금까지 땅속에 얼어있던 그 산천이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서 따뜻한 입춘이 지나면 벌써 햇빛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호수, 강 이런 대지에 있던 물이 얼어 있다가 이 봄이 되면은 기지개를 피고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해지는 기운, 그거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이제 새롭게 생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민년의 요 임을 여기를 우리가 이거를 춘정후라고 그래요. 봄 추자, 춘정후. 이 춘정후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입춘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해지면은 그래갖고 낮에 햇빛을 보면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요. 이때 모든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수가, 이 얼어붙은 호수가 이제 녹기 시작을 해. 우리가 대지의 얼음이 눈과 얼음으로 쌓여있던 그 겨울의 티를 벗어나고 모든 산천이 녹으면서 새롭게 이제 싹을 틀 준비를 하고 또 모든 동물들도 다시 동면에 들어갔던 동물들도 다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민년이라는 건 우리가 주역에서 이걸 춘정후라고 그래요. 봄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이제 이 호수가 녹아서 새롭게 활동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이민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민년이라는 거는 입춘이 지나면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 그래서 해가 이제 벌써 입춘이 지나면요, 해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해를 우리가 이걸 병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식갑자, 사주에서 육식갑자에서 이 병화가 해를 말하는데, 이 병화의 의미를 잘 보세요. 이 안에 사람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 해를 비치면, 나만 해를 비치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에 해가 뜨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 전부 햇빛을 내리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는 이 해가 이게 중천에 떠 있어요. 중천에 떠서 이제 봄이 되면은 호숫가에 이렇게 호숫가를 보면은 해가 이제 호숫가에서 이렇게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해가 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해져. 그래서 이 병화는요, 이거는 평등의 개념도 있어요. 해가 나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전부 다 해가 뜨면 다 같이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수에 해가 뜬 거를 춘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춘종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주역에서 얘기하는 64개를 띄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여기에 호수에 해가 떠 있어, 태양이. 그래서 여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화동인이라고 그래. 많이 들어봤죠, 요새? 성남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봐요. 천화동인이라고 그래. 이 천화동인 개는 뭐냐면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거야. 이 개를 천화동인이래. 그럼 이 천화동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해가 우리 한반도에 떠 있는 해는 우리 전체를 다 골고루 비춰줘. 그러니까 동인 다 같이 끌고 가야 돼.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골고루 잘해줘야 돼. 요걸 뒤집어 얘기하면 또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돼. 해가 밑에서 보면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캐를 위에 상캐와 하캐를 뒤집으면은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화천대유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캐나 천화동인캐나 그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즉 해가 모든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야. 이게 평등의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혜택을 줘야 돼. 요번에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하면서 그 아주 회사 이름은 진짜 그럴듯하게 전했어요. 천화동인 화천대유. 이거 대류만 했다면은 비리가 생기질 않아. 거기서 나온 이익을 성남시민 모두, 또 대장동 아파트 주민한테 골고루 다 혜택을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일부가 자기네들이 논아가졌기 때문에, 불평등화졌기 때문에 이 주역의 뜻과는 반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야. 단군 이래로 최대의 비리라고 그 사건이. 몇 사람들이 몇 천억을 가져간다는 건 막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주역의 원래 이민이라는 뜻이 이게 춘종호인데, 이 이민의 뜻을 갖고 하면은 해가 모든 사람한테 다 골고루 비춰주는 거야. 평등의 개념이야. 일부만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가 22년도 내년 22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로운 정부에 들어선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전 국민을 골고루 혜택 줄 생각을 안 하고 대장동에 했듯이 지네들이 몇 사람이 놀아간다. 그럼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지조가 센데요. 일제 때 일제 탄압에서 3.1운동을 한 나라야. 독재 정권에 4.19 혁명을 일으킨 나라야. 만약에 22년도, 이민년도에도 대장동에서 했던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 내전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인데 이 뜻대로 안 되고 잘못하면은 국민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은, 이민년은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K에 해당합니다. 64K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 K대로 한다면은 모든 국민을 골고루하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돼요.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되는 이유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천화동인 화천대유대로 해야 돼. 왜냐하면 이민년이라는 K 자체가 64K로 그거거든요. 이게 1월인데 1월캐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캐거든요. 그 캐대로만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국민들이 불만 없이 발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인데 내년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60년 전을 생각해봐요. 62년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 근대화의 첫걸음을 디뎠던 해예요. 그러면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22년도는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 5대 강국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럴 시발점이 된 나라고요. 그런 해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중국이 있고 이쪽이 러시아가 있고요. 여기 지금 한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이 있고. 자, 지금 이 이민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간목인 나라인데요. 중국은 무토인 나라고 러시아는 임수의 나라예요. 일본은 병화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미국은 경금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도에는요,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해서 끼어앉듯이 우리도 결국에 북한 주민도 당장은 아니라도 끌어안는 첫 해가 돼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주 중요해요.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남한과 북한과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철도를 연결해서 이 북한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첫 해가 내년도 22년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에서 남북한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러시아 외에는 없어요. 중국도 북한이 통일되길 바라지 않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우리가 통일되는 걸 꼭 바란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남북한이 통일돼서 자기한테 유리한 건 러시아는 이게 이렇게 통일돼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민년은 이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하고 남북한하고 이렇게 철도 연결해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중국은 지금 대만하고 전쟁하니 아니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민이라는 주요 캐를 놓고 보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 22년도에는 절대 전쟁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23년도가 위험해요. 23년도가 계면년인데 23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오히려 그때 23년도에 침공할 우려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는 거는 이제 23년도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그 국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려나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올해는 안 할 걸로 봐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침공하면은 그때 중국도 대만을 침공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침투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러나 22년도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위험한 건 23년도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일본은요, 일본 사람들이 참 어리숙한 거예요, 지도자가.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병화의 나라인데 요 인 중에는요,
요 인중에는 간목이 봉기지만 요 안에 병화가 들어있어. 왜냐면 아까 화천대유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이때부터 뜨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도 이민년도의 경우에요. 1번은 병화이기 때문에 이게 수국화. 이 임수가 들어오면 이 병화를 내년도에 1번도 구분이 좋은 해가 못 됩니다. 내년도 1번은 내년에도 지진도 많아지고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물이니까 물로 병화를 죽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인중에 간목이 있고 요 안에 병화가 있는데요. 이게 수생목, 목생화. 우리나라하고 지금 반환을 하면 안 돼요. 쟤네들은 친환을 해야 돼. 한국한테 잘 보이고 친환을 해야 지네들이 살아납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리고 일본이 낙후되어 있는 여러 가지 IT 모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걔네들을 지들도 활성화를 해야 지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지도자들이 바보짓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기 600년대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이 그때부터 황실 문화로서 발전한 거예요. 그전에는 600년대에 그날 완전히 미개, 진짜 원시적이었다고요. 그 생각을 하면은 한반도에서 지네들한테 많은 이득이 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지금 만약에 지금식으로 반환하고 혐한하잖아요. 일본은 엄청난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주역의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를 끼워놔야 돼요. 우리나라 친환을 해서 우리나라를 끼워안아야 북한이나 중국과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물론이고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식으로 반환하고 혐한을 하면은 일본은 내년에 엄청난 더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지진 해일이 내년도에 아주 위험한 해입니다. 일본은요. 자, 근데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리나라는 요 이민년이 이게 수생목을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참 좋은데 요 임수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게 러시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중국보다도 오히려 러시아에서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하고 남북과의 관계에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통일에 대한 서막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 한 해가 이민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2년도에는요. 이게 이 이민이라는 게 이게 새로 시작하는 새로 시작하는 봄. 우리가 이때가 입춘이에요. 입춘이 들어오고 새로 한 해가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묵은 때를 다 벗기고 내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인이라는 자체가 이게 우리가 영만하고도 그러는데요. 변화가 많은 해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진짜 뭐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요. 상당히 진짜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에 뭐 새로운 정부, 누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갖고는 춘정호의 기운을 받아서 천하동인의 역할을 하고 남북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러시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해서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적 또 통일에 대한 초석을 다루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입춘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참 이민이라는 해가 뭐 호랑이 띠니까 용맹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띠 갖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역학의 의미를 모르는 거고 이 사주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이민년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어느 달 월치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뭐냐를 갖고 보는 거예요. 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띠가 12개인데 그러면 12명 중에 한 명의 운이 똑같아요?
신문에 나는 일일 운세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그래서 띠는 아예 논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숭이 띠야, 원숭이 신. 그 원숭이하고 범하면 인신충, 역마야. 이게 역마충이야. 이게 상극이야. 그래서 범띠하고 원숭이는 상극이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거 띠 갖고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일간을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이민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재도 띠 갖고 얘기하는데 뭐 삼재가 들어서 뭐 나쁘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주에서는 삼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띠를 갖고 얘기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띠는 12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주를 논할 때는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을 기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민년을 놓고 봤을 때 이 인이 1월이에요. 입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새롭게 묵은 때를 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해예요. 그런데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입춘이 이민년이라는 게 주역에서 보면 천화동인 화천대유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5천만 심지어는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펴야 돼요. 몇 사람이 특권을 갖고 몇몇 사람만 이득을 보는 정책을 폈다가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근데 뭐 어떤 야든 누가 들어오든 그렇게 하진 않을 걸로 보고 하여튼 이민년으로 춘종호의 역할로서 뭐 만물을 띄워하는 그러한 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운을 놓고 봤을 때 참 내년은 변화도 많고 또 새로운 정책도 많이 개발되고 아주 변화무쌍한 해예요. 그런 변화무쌍한 속에서도 다행히 임이라는 천간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또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그러한 길로 들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는요, 지금 또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제 분쟁이 붙어 있고 뭐 대만과의 군사 충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가 22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 끝나고 3월 달에 전인민대회에서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대한 체제가 굳어지면은 미국하고 타협을 할 거예요. 타협해서 원활하게 타협하고 미국도 서둘 중국하고 유대 관계를 맺고 또 대만도 손대지 않고 일단 그렇게 될 걸로 보는데 만에 하나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이후에 권력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권력투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돌파구가 대만과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민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이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우리나라한테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00년 후의 세계는 한국이 지배한다. 동양의 불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측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이 참 내년도의 경우는 예측하기 어렵고 일단 뭐 정권을 누가 잡느냐는 것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어떤 정책을 필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가 많은 해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주역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만인을 구제하는 새로운 도약하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면요. 참 근데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좀 우울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요. 이게 이민이라는 걸 딱 떨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뭐 무술년, 경자년, 신축년, 기해년, 기해, 경자, 신축 이렇게 몇 년 동안 내려와 갖고 이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누적에 의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이 과대, 즉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 의해서 유동성이 너무나 과대해졌어요. 지금 정부 빚이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안이 607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정부 빚이 1000조예요. 근데 그건 정부만 따진 거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체까지 다 따지면 2000조가 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빚은 1800조예요. 그럼 그걸 다 빼면 3800조예요. 3800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요. 600조인데 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말고 6년 동안을 모아갖고 갚아야 될 돈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 물가 상승 압력이 엄청 큽니다. 인플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그래요. 금리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을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잘못하면 돈이 종이족지가 된다고요. 우리가 중남미 같은 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저렇게 돈을 막 착 찍는데요. 쟤는 언젠가는 엄청난 고통. 잘못하면 일본 애나 종이족지 된다고요. 저런 식으로 계속 찍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도 유동성을 억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또 지금 현재 지금 코스트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전 세계의 금리도 인건비 올라가고 있죠.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국가 간의 원자재 갖고 지금 현재 경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이게 원가 상승이 높으니까 이건 반드시 인플레가 되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 결과는 정부에서 과잉 유동성도 흡수해야 되고 또 지금 원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반 서민들이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요. 즉 물가 상승 속에서 경기가 위축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은 누가 제일 고통을 받느냐? 서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현재 자기의 월급, 자기 들어오는 소득은 일정한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경기는 위축되고 그럼 고통스러워. 그러면 중산층이 자꾸 줄어들고 결국엔 중산층이 잘못하면 빈민층으로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중산층이 자꾸 상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중산층이 자꾸만 아래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길은 과잉 유동성을 서서히 줄이면서 이 물가 올라가는 인플레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들랑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동산도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가 이미 벽에 부딪힌 거고요. 지금 그러면서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격차는 자꾸만 벌어져요. 서울은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지방은 많이 떨어지고요. 이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돼요. 이렇게 되면 또 소득의 불평등이 아주 심화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원가 상승, 이 인플레 되는 현상을 잘 막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 노사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선진국 문턱으로 우리가 선진국 세계 10대 강국에서 7대 강국, 5대 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선진 국가적 입장에서의 노사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쉽게 해서 모든 결정권을 노동자한테 갖고 있어도 안 되고 물론 자본가한테 있어도 안 되고 둘이 타협이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같이 과격한 회사를 망가뜨릴 걸 각오하면서까지 노동운동을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억제하게끔 정부가 잘 유도를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돌파구가 우리가 이제 다시 남북과의 관계, 무역 개선, 앞으로의 또 통일에 대한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일반 서민 못 사는 사람들을 다 품에 안고 화천대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의 운이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2년도가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아마 그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한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누가 될 거냐.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의 사주에 대한 평가만 해드릴게요. 지금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있는데요. 여당 후보는 64년생이에요. 갑진생이에요. 갑진생이 용띠예요. 용띠니까 무슨 아주 활개치고 천지개벽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띠 다 그래요? 그 말 같은 소리. 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64년 12월 22일 날 났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 주민등록에 나타난 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자기보다 훨씬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걸로는 12월 22일이에요. 이게 병자월입니다. 자월에 났어요. 자월에 났는데 이 사람이 21살째예요. 우리가 이거 봐요. 대지에 봄이 되면 여기서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이에요. 이 을목은 꽃을 펴야 돼. 꽃을 피려면 반드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4월이에요. 4월. 이 을목은 4월을 보고 있는 걸 최후로 쳐요. 을목이 4월에 음력 4월에 꽃을 핍니다. 그 을목이 꽃이 피면은 꽃이 피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 을목은 을사일주를 최후로 쳐요. 이게 자월에 수생목, 목생화. 자월에 태어난 을목이 4월 보는 걸 최후로. 요 자체로 이 사주는 전체 사주에 5% 안에 드는 사주예요. 사주 구성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자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을목이 싹 펴려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 광합성 작용을 하려면 병화가 필요해, 태양이. 그런데 요 인중에 간목이 봉기지만 병화가 들어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천대유. 병화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안에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병화가 이 사주에선 병화가 이게 꼭 필요해. 이 꼭 필요한 이거는 우리가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용신은 병화입니다. 근데 임중에는 내년에 이민년도 임중에 병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내년도 운이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당 후보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은 60년생이야. 경자년에. 이 사람도 자월이야. 무자월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일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경진일주야. 이 경금은 진월. 이거 봐요. 인묘진. 이 진월에 싹이 나서 가을에 결실을 맞아. 경금이 돼. 그러니까 이 경금은 진월을 보고 있는 게 최고로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도 자월에 났기 때문에 이 경금이 차갑습니다. 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도 병화가 필요해. 병화가 이게 용신이야. 병화가 꼭 필요해. 그런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중에 병화가 들어있어. 이민년에 인중에 병화가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도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금을 도와줍니다. 이 경금을 차기 때문에 따뜻한 태양이 들어와야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 사주나 병화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역학에서 병화가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인중에 다 같이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주가 다 5% 내에 드는 사주인데 숨어있는 도움이, 숨어있는 용신, 숨어있는 도움이 다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승률로 봐서는, 사주상 승률로 봐서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참 누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또 제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 심중으로 있지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사주 자체는 두 사람 다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들이고 특히 내년도 이민년에 인중에 두 사람 다 숨어있는 도움을 많이 받는 해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참 좋은 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당 후보가 됐든 야당 후보가 됐든 성남 대장동에서 했던 식으로 회사 이름을 화천대유인데 화천대유들이 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민 사람이 논아가는 식으로 했다가는 이건 국민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하여튼 화천대유로 모든 국민을 우리 5천만 인구 누구한테나 골고루 혜택이 가고 국민을 다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참 내년도 이민년에는요. 이게 인 자체가 변화가 많아요. 인이 역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많아서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봤을 때 주역이라는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민이라는 그 춘정호 얼음이 녹아서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 위에 태양이 떠 있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이러한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나라의 발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국민들도 기대를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참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올 여름 이 코로나는 이 병화 태양이 열을 받으면 아무래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올 여름쯤 가면은요, 22년 여름쯤 가면은 백신도 새로 나오고 치료제도 알약도 다 나오고 또 결국엔 감기식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우리가 매년 감기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감기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쯤 지나면은 이제 전 세계가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K-팝, K-푸드, K-패션, K-무비 하여튼 우리가 여행 자유화만 되면은요 대한민국이 아마 관광 대국이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전 세계의 인구니 수천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고 나면 올 여름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지만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희망을 갖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기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 5대 강국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